100세 시대라고 하니 나이 50은 딱 그 중간. 사회적으로는 슬슬 자리에서 밀려나는 나이지만 뒷방으로 물러나기엔 남은 인생이 또 창창해서 무언가 새로운 계획이 필요한 나이이기도 합니다. 에나의 다락방 라디오, 오늘은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위한 지침서, 한창욱 작가님의 50을 처음 겪는 당신에게 들려드립니다. 한창욱 작가님 책은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었는데요. 걱정이 많아서 걱정인 당신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겠냐고 묻는 딸에게, 품격 있는 대화, 이 책들 기억하시죠? 이번 책은 50이라는 나이를 겪는 저자 자신의 고뇌가 담긴 이야기라는 점에서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책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반생이 돈이나 사회적 지위 등과 같이 행복을 결정짓는 요소를 한창 쌓아가는 시기였다면, 후반생은 그것들을 하나씩 잃어가는 시기인데요. 특히 50대가 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 50은 신체적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 경제 상황, 인간관계 등 모든 부분에서 위기가 닥치는 나이인데요. 이 책은 50대에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50이라고 제목은 달았지만 콕 집어 50이라기보다는 40대 이후 중장년기에 속하는 모두에게 그 나이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선이라고 응원하는 책인데요.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후반생을 위한 인생의 대차대조표. 다니엘 디포가 60살에 쓴 로빈슨 크루소는 무명 작가였던 그를 일약 유명 작가로 만들었다. 이 작품은 일설에 의하면 5년 동안 무인도에 표류하였던 스코틀랜드 선원의 무인도 표류기에 영감을 받아 쓴 작품이라고 한다. 로빈슨 크루소는 무인도에 표류하자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지만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나쁜 점과 좋은 점으로 분류한 대차대조표를 만든다. 그 결과 구조될 가망도 없이 무인도에서 홀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지만 배에 있던 모든 사람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나는 50대 중반에 문득 로빈슨 크루소처럼 전반생과 후반생에 관한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보았다. 그 결과 나쁜 점과 좋은 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다. 나쁜 점부터 열거해 보겠다. 첫째,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 나는 40대 초반부터 꾸준하게 운동하고 식습관에도 변화를 줘가며 몸을 관리해온 덕분에 또래에 비해 체력이 좋은 편이었다. 그런데 50대에 들어서면서 일상생활에서 특별히 불편한 점을 느끼진 못하지만 장거리 운전을 하거나 전날 무리해서 운동하면 자고 일어나도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았다. 특히 남성 호르몬의 분비 감소로 인해서인지 성욕을 비롯한 욕망이 많이 떨어졌다. 둘째, 도전 정신이 예전 같지 않다. 뇌는 원래 보수적인데 나이를 먹으면 더욱 보수적으로 변한다. 겁이 많아지고 생명에 대한 집착력이 강해진다. 그러다 보니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나서야 건너게 된다. 나이와 함께 경험과 지식이 늘어서 새로운 선택의 폭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전 앞에 서면 항상 망설이게 된다. 셋째, 감성이 예전 같지 않다. 나는 취미활동의 일환으로 오랜 세월 시를 써왔다. 시를 쓰면 집중력이 높아지고 요약하는 능력이 향상되고 혼자 있을 때 찾아오는 고독도 달랠 수 있어서 여러모로 좋다. 그런데 50이 넘으면서부터 감성이 조금씩 메말라가는 것을 느낀다. 다음은 좋은 점 3가지다.
첫째, 욕망을 다스릴 수 있다. 성욕 감퇴는 나쁜 점임과 동시에 좋은 점이기도 하다. 뇌는 각종 중독에 약하다. 즐거움을 느낄 때 천연 마약이라고 불리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나는 어려서부터 도박이나 섹스, 약물, 알코올 등에 중독된 사람을 많이 봐왔다. 나 역시 여러 종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돈을 허비해 왔는데 후반생이 시작되자 그런 것들로부터 어느 정도 해방된 느낌이 들었다. 남성 호르몬 분비 감소로 인해서 아이러니하게도 한창 여유 있고 차분한 생활이 가능해졌다. 둘째, 순간의 소중함을 알고 즐기게 되었다. 나이를 먹으면 조금씩은 현명해지기 마련이다. 후반생에서는 언제 죽음이 찾아와도 이상하지 않다. 비록 도전정신은 줄어들었지만 삶의 소중함을 알고 그 자체를 즐기게 되었다. 가족과 함께하는 순간, 친구와 함께하는 순간, 일하는 순간, 나 혼자서 지내야 하는 고독한 순간마저도 더없이 소중하고 즐겁기만 하다. 셋째, 나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헨리 데이빗 소로우는 월든 호숫가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자급자족하며 26개월을 살았다. 그는 월든이란 작품에서 그렇게 산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다. 삶은 너무도 소중하기에 삶이 아닌 순간은 단 한순간도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전반생에서는 사회적 동물로 살아가다 보니 나에게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웠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해야만 하는 일들이 개인적인 자유를 제한했다. 후반생이 되자 비로소 각종 의무와 구속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으며 나에게 온전히 집중하다 보니 인간과 인생에 대해 폭넓은 성찰을 할 수 있었다. 인생의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놓고 비교해 보니 나이 먹는다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았다. 흰머리와 함께 눈물도 늘고 기억력이나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았지만 가장 난적이던 욕망을 통제할 수 있어서 이성적인 삶이 가능해졌다. 사랑에 대한 설렘 또한 예전 같지 않지만 사랑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나이를 먹는 것도 딱히 나쁘지 않다. 나만 옳다는 아집에 사로잡히거나 사소한 편리나 이익을 위해서 뻔뻔해지거나 타인을 배려할 줄 모른 채 추하게 늙어가지만 않는다면 인생에 쓸모없는 경험은 없다. 제약회사 마케팅 본부장이었던 유는 퇴직하자마자 도시를 떠나 한적한 시골의 전원주택단지로 이주했다. 직장을 다니며 오랫동안 꿈꾸어 왔던 삶이었다. 수많은 약속과 만남, 잦은 술자리 등으로 지칠 대로 지쳐있던 그는 한적한 곳에서 후반생을 멋지게 살리라 다짐했다. 처음에는 세상을 모두 가진 것 같았다. 일상의 사소한 것들이 그토록 행복할 수 없었다. 신선한 공기를 쐬며 아침 저녁으로 시골길을 산책하는 것도 좋았고 비록 해본 적 없어서 서투르긴 했지만 농사일도 재미있었다. 하지만 행복한 생활은 채 1년도 가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무료했고 사람 사는 맛이 나지 않았다. 지인들과의 왁자지껄한 만남과 술자리가 그리웠다. 그는 자신이 과다한 업무에 오랜 세월 시달려서 전원 생활을 그리워했지만 본성은 화려하고 떠들썩한 도시를 좋아하고 사람들과의 만남 자체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고민 끝에 아내에게 도시로 돌아가면 어떻겠느냐고 묻자 아내가 반색했다. 남편에게 말하진 못했지만
그녀 역시 적적한 시골 생활이 남의 옷을 빌려 입은 것처럼 불편했던 터였다. 집을 내놓았지만 팔리지 않았다. 결국 가격을 낮춰서 처분한 뒤 도시로 복귀했다. 경제적으로는 다소 손실을 봤지만 그는 물 만난 물고기처럼 기뻤다. 사람이 북적거리는 도시에서라면 무슨 일을 해도 잘할 자신이 있었다. 시간은 무자비하게 모든 것을 흔적도 없이 휩쓸고 지나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허망하게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니다. 나이는 먹을 만큼 먹었는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는 생각이 들 때 그동안 난 뭘 했던 걸까 하는 자괴감과 함께 허무감을 느낀다. 그러나 긍정적인 시각으로 돌아보면 세월이 모든 걸 휩쓸고 간 것은 아니다. 내 생애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남아서 내 삶의 역사 속에 순서대로 깃들어 있다. 전반생과는 완전히 다른 후반생을 꿈꾸는 사람들이 덜어 있다. 그들 중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실패한다. 그 이유는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를 외면한 채 맨손으로 땅을 파기 때문이다. 전반생은 흘러간 과거임과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다. 그 안에 경험, 인맥, 자신감, 지혜 등을 비롯한 다양한 보물이 숨겨져 있다. 만약 성공적인 후반생을 살고 싶다면 전반생의 연장선에서 미래를 꿈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이는 괜히 먹는 것이 아니다. 지나간 것은 모두 그 나름대로 의미를 가진다. 50대쯤 되면 자신이 전반생에 무엇을 욕망하며 살아왔고 후반생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실제로 내가 무엇을 잘하며 어떤 일을 할 때 행복을 느끼는지 생각해야 한다. 또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은 언제이며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일은 무엇이 있고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남은 인생에 대해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고 이런저런 의무감이나 관념에 가려져 있는 내 안에 숨겨진 진실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후반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대략의 그림이 그려진다. 경제적으로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면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하며 후반생을 사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 일하며 경제적인 문제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면 전반생과의 연결성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 20대의 직장을 구하는 것과 50대의 직장을 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20대에는 대개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을 모른 채 취업한다. 그러나 50대에는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 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자신에게 적합한지 분명하게 알고 있다. 50대의 새로운 직업을 찾을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융합과 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다. 전반생에 해왔던 일을 고스란히 이어서 할 수 있다면 좋지만 대개는 딱 떨어지는 일이 없어서 그와 유사한 일을 찾게 된다. 이때 시야를 넓혀서 생각한다면 보다 다양한 직업을 수용할 수 있다. 자동차 왕이라 불리는 헨리 포드는 이렇게 말한다. 인생은 경험의 연속이다. 그리고 자신이 무언가를 경험하고 있다고 자각하지 못할 때조차 경험은 인간을 성장시킨다. 우리는 스스로의 자질을 발전시키고 전진해 나가며 좌절과 슬픔을 이겨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내가 후반생을 낙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반생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전반생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나를 정확히 알면 알수록 후반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인생의 키워드를 바꿔라.
아니,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보겠어. 벌어봤자 얼마나 된다고. 차라리 안 사입고 덜 먹는 게 낫지. 대개 50세는 이전의 인생은 사회적 지위, 연봉, 명예나 권력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자신의 인생에서 절정의 시기라 할 수 있다. 절정에 오른 나를 자랑스러워할수록 절정의 짜릿한 맛을 못 잊을수록 후반생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험난하다. 후반생을 일찍 준비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위나 체면, 관습 등은 내려놓고 산뜻하게 후반생을 시작한다. 설령 전반생에서 한 회사의 CEO였다 하더라도 후반생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했다면 기꺼이 몸을 낮춘다. 하지만 전반생의 단맛에 취해 있거나 떠밀리다시피 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후반생을 맞은 사람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 눈 씻고 찾아봐도 할 일이 없다. 아니,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기준으로 일자리를 찾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다. 체면을 내려놓으면 시각 자체가 바뀌고 시각이 바뀌면 예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다른 면들을 발견하게 된다. 앞을 가로막고 있던 마음속의 장벽이 사라지고 나면 비로소 새로운 일거리가 보인다. 체면이란 남을 대할 때 자기 입장이나 지위로 보아서 마땅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되는 위신을 말한다. 그 기준은 스스로 정하는데 문제는 대다수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서 생각한다는 데 있다. 기업의 CEO나 임원, 대학 교수, 은행의 지점장 등과 같은 사회적 지위가 사라지면 체면도 사라져야 정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이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면이란 탈만은 여전히 쓰고 있다. 그러다 보니 왕년의 내가와 같은 흘러간 노래를 부르면서 아까운 여생을 탕진하는 것이다. 한 알의 밀알도 썩어야 열매를 맺는데 보탬이 되듯이 과거의 사회적 지위나 체면도 썩어야만 후반생에서 열매를 맺는데 보탬이 된다. 체면이나 관습 같은 거추장스러운 옷은 벗어버리자. 그 대신 풍부한 경험과 능력, 자존감 등을 챙겨서 후반생을 시작하자. 또한 지위의 높고 낮음이나 재물의 많고 적음으로 사람을 평가하던 속물근성도 내려놓자. 나이도 웬만큼 먹었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해서 어른 대접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도 정신은 초등학생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상당히 많다. 마음 공부는 등한시하고 오로지 물질만 추구하다 보니 생긴 현상이다. 전반생에서는 부자, 성공, 명예 등이 중요한 키워드였다면 후반생에서는 삶의 질, 건강, 죽음 등이 중요한 키워드다. 이런 문제들과 수시로 부딪혀야 하는데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리고 내려놓는 김에 자식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자. 부모와 자식은 애증관계여서 집착을 버리기 쉽지 않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자식에게 붙들려 살 것인가? 성장한 자식의 삶에 개입하는 것은 후반생을 살아나가는 데도 안 좋고 자식의 인생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인간도 숲속의 나무와 다를 바 없다. 걱정된다고 해서 자신의 그늘 아래만 두게 되면 결국 말라 비틀어져 버린다.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거리가 필요하다. 성인이 된 자식이라면 홀로 설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세상에 내놓기 미흡하다고 해서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려 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된다. 내 인생은 물론이고 자식의 인생까지 망가뜨리는 지름길이다. 프랑스의 소설가인 앙드레 지드는 우리는 앞으로 굴러오는 것을 환영하자.
그러나 다른 것들은 갈망하지 말자라고 제안했다. 전반생보다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후반생에서는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가자. 지위나 체면, 속물근성, 자식에 대한 집착만 버려도 삶은 한결 가벼워진다. 후반생을 위한 인간관계 정리법. 중견기업 재무팀에서 일하다 52세에 퇴직한 P는 아내와 함께 해외여행도 가고 국내 여행도 다니며 6개월 남짓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 후로는 재취업을 위해 이력서도 넣고 직장을 다닐 때 사귀었던 지인들에게 부탁도 하면서 한동안 분주하게 뛰어다녔다. 그러나 기다렸던 연락은 오지 않고 무료한 시간이 이어졌다. 집에 있으니 아내의 눈치가 보여서 매일 집을 나서지만 사실 갈 데도 없었다. 업무 관계로 만났던 지인들은 연결고리가 사라져서 더 이상 만날 명분이 없었다. 그렇다고 아예 연락도 없이 살았던 고향 친구나 동창들에게 이제 와서 먼저 연락하기도 낯간지러운 일이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어울렸던 절친은 5이었다. 그중 한 명은 3년 전에 사고로 죽었고 한 명은 자기만 아는 데다 욕을 입에 달고 살아서 아예 친구 명단에서 제외했고 한 명은 캐나다로 이민 가서 몇 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했고 한 명은 지방에 사는데 1년에 한두 번 봤고 한 명은 대중교통으로 1시간 거리에 살지만 2달에 한 번쯤 만났다. 내 인맥이 이렇게 협소했나. 그는 공원이나 음식점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떠들고 있는 비슷한 또래를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차라리 온라인 동호회라도 가입해볼까. 잠시 생각해보다가 이내 머리를 흔들었다. 내향적인 성격이다 보니 새로운 모임에 나간다 하더라도 마음이 그리 편할 것 같지 않았다. 인간관계는 삶의 만족도나 행복지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는 노후 대책을 세워놓았다 하더라도 인간관계가 협소하면 고독이라는 덫에 걸리게 된다. 하버드 대학교 성인발달연구소에서 1938년부터 724명의 인생을 추적한 결과 친밀하고 폭넓은 인간관계를 유지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기억력이 뛰어난 건강한 뇌를 지녔으며 삶의 질도 높고 장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반생을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인생 이야기를 나눌 친구, 건강한 삶을 위해서 조언을 해줄 친구,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노하우를 가르쳐줄 친구, 부담 없이 여행을 함께 떠날 수 있는 친구, 나의 삶을 공감하고 이해해줄 친구, 교양과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줄 친구가 필요하다. 물론 절친 몇 명이 인생살이에 필요한 모든 역할을 해주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들도 자신의 삶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함께할 수는 없다. 후반생을 앞두었거나 후반생을 살아가는 중이라면 인맥을 한 번쯤 정리정돈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행복한 후반생을 위한 인간관계 정리정돈법이다. 첫째, 관계 회복하기. 가장 중요한 관계는 말할 것도 없이 가족이다. 배우자나 자식과의 관계가 친밀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행복지수가 달라진다. 그동안 사회생활을 하느라 바빠서 등한시했다면 먼저 다가가서 화해의 손을 내밀어라. 둘째, 관계 복원하기. 가족과 일에 치여서 잊고 살았던 고향 친구, 학교 동창, 동아리 활동을 같이 했던 옛 친구들을 찾아라. 요즘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은퇴한 뒤 끈떨어진 갓신세가 되기 전에 옛 친구들 무리에 합류하라.
셋째, 관계 굳히기. 지인이긴 하지만 연락이 끊기며 사이도 멀어진 사람들에게 먼저 연락하라. 전화나 카톡으로라도 자주 연락을 주고받다 보면 친밀한 사이가 된다. 넷째, 좋은 친구 사귀기. 업무 관계로나 모임에서 만났지만 평생 친구로 삼고 싶은 사람도 덜어 있다. 놓치기 아까운 사람은 퇴직 전에 친구로 삼아라. 업무로 만나는 사이라면 가족 사진도 보여주면서 사적인 이야기도 나누고 퇴근 후에는 별도로 만나서 식사라도 하며 개인적인 고민도 털어놓다 보면 친구 사이로 발전한다. 다섯째, 불필요한 관계 정리하기. 살다 보면 불편한 관계도 맺게 된다. 만나면 스트레스가 쌓이는 사람, 헤어지고 나면 돈과 시간이 아까운 사람, 잠수를 탔다가 부탁할 일이 있을 때만 연락하는 사람, 이런저런 비교를 해서 상대방을 초라하게 만드는 사람,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후반 생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비슷한 취미 지닌 사람 만들기. 등산이나 배드민턴 같은 운동 동호회, 클래식을 듣거나 악기를 함께 연주하는 음악 동호회, 목공예나 사진을 배우는 동호회, 요리나 외국어를 배우는 동호회 등 평소 해보고 싶었던 모임에 가입해서 활동을 시작하라. 취미가 같으면 쉽게 친해질 수 있다. 일곱째, 여행 동지 만들기. 퇴직 후에는 여럿이 여행을 가고 싶어도 저마다의 사정 때문에 함께 가기가 쉽지 않다. 부부 동반 여행을 가고 싶거나 아내가 함께 여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미리 여행 동호회에 가입해서 뜻맞는 사람을 찾아라. 여덟째, 멘토 만들기. 주변 사람 중에서 재테크에 밝은 경제 멘토를 미리 만들어 놓아라. 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모로 배울 점이 많은 인생 멘토도 붙잡아 두어라. 퇴직하고 나면 마음이 위축되어서 먼저 다가가기가 쉽지 않다. 미국의 지질학자이자 극지 탐험가였던 로렌스 M. 굴드는 이렇게 말한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싶거든 눈과 귀를 닫지 말고 먼저 관심을 표하라.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재간이 있고 능력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기는 불가능하다. 후반생의 행복지수를 높이려면 한 번쯤 인맥을 정리정돈하라. 그들 중 일부는 자신의 삶에 집중하느라 함께하지 못하고 그들 중 일부는 병들거나 먼저 세상을 떠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게 된다. 세월이 흐르다 보면 인맥도 자연스럽게 걸러져서 그들 중 몇 명에게만 따뜻한 정을 느끼게 된다. 행복한 인생은 따뜻한 인간관계 속에 깃들어 있다. 하산하는 즐거움. 이번 생일로 내 나이는 93세가 되었다. 그 나이는 물론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니다. 하지만 나이는 상대적인 문제다. 일에 열중하며 세상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살아간다면 사람들의 나이가 반드시 늙어가는 것만을 뜻하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비록 93세지만 사물에 대하여 전보다 더욱 흥미를 느끼기에 나에게 인생은 더욱 매혹적인 것이 되었다. 파블로 카살스의 인생은 매혹적인 것 중에서 같은 코스여도 산을 오를 때와 산을 내려갈 때의 풍경이 사뭇 다르다. 등산은 가파른 비탈길을 올라가야 하므로 심장은 고동치고 호흡은 가쁘고 입안은 바짝 메말라가고 머릿속은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경미한 현기증마저 일어난다. 무엇을 감상하고 자시고 할 여유조차 없다.
주저앉고 싶은 몸과 마음을 추슬러서 힘겹게 정상에 오르면 힘들었던 만큼의 행복을 느낀다. 고통스러웠던 순간은 정상에 부는 시원한 바람에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리고 해냈다는 기쁨과 성취감만 남는다. 행복을 만끽하고 하산하는 길은 전신은 뻐근해도 마음만큼은 가볍다. 오를 때는 발견하지 못했던 풍경과 야생화, 그리고 땀에 흠뻑 젖은 채 숨을 헐떡이며 스쳐가는 사람들의 표정이 생생하게 보인다. 고은 시인은 그 꽃이라는 시에서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이라며 하산의 즐거움을 노래한다. 늙어간다는 것은 세상의 중심에서 점점 벗어남을 의미한다. 사회적 역할도 줄어들면서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한다. 걸어온 길은 점점 길어지고 가야 할 길은 점점 짧아진다. 전반생은 계절로 치자면 봄과 여름이다. 인생에서 생명이 파릇파릇 피어나오고 생기가 넘치는 봄도 지났고 무언가에 미쳐서 정열을 불태웠던 여름도 지났다. 후반생은 가을과 겨울이다. 아름다운 시절은 잠깐이고 추수가 끝나고 낙엽이 지면 혹한의 겨울이 찾아온다. 노후 준비가 잘 된 이들은 따뜻한 온돌방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겨울을 나겠지만 미처 준비를 못한 이들은 병든 몸으로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 가난과 싸우다 여생을 마감해야 한다. 그래도 전반생은 전반생대로, 후반생은 후반생대로 나름의 즐거움이 있다. 내가 생각하는 하산하는 즐거움은 이런 것들이다. 첫 번째 즐거움은 줄어든 책임감과 늘어난 자유다. 무슨 짓을 하더라도 심하게 잔소리할 사람도 없고 손가락질 받지도 않는다. 내 시간을 온전히 내가 사용하고 싶은 곳에 사용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전반생에서 간절히 바랐던 삶의 방식이 아니겠는가. 두 번째 즐거움은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지식이다. 긴 세월 동안 쌓은 소중한 자산이니 죽을 때 무덤에 갖고 가지 말고 살아있을 때 10분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책을 쓰거나 강연을 하거나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괜찮다. 세 번째 즐거움은 상대방을 배려해 줄 수 있는 여유다. 웬만큼 늦어도 사정이 있으려니 싶어서 기다려주고 잔소리보다는 격려가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에 말없이 다독여주고 어지간한 실수쯤은 덮어주게 된다. 괴테도 훌륭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나이 먹는 것이 필요하다. 나는 실수를 범하려 할 때마다 그것은 전에 했던 실수라는 사실을 깨닫곤 한다라며 실수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는가. 나이를 먹으면 실수는 줄어들고 이해의 폭은 넓어진다. 네 번째 즐거움은 함께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전반생에서는 무소의 뿔처럼 홀로 살았다 하더라도 후반생이 되면 사람의 소중함은 물론이고 함께하는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모든 만남이 즐겁다. 다섯 번째 즐거움은 어지간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는 삶의 내공이다. 살아가면서 고난을 극복해 나갈 때마다 내공이 쌓인다. 이러한 내공은 후반생의 온갖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에너지로 활용된다. 늙어가는 것도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한다면 죽음의 신이 데리러 올 때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말고 끊임없이 공부하기를.